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6년 3월 10일 일본 시즈오카시에서 하카마다 이와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위로 누나와 형이 있는 막내였어요. 하카마다는 23살이던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프로 복싱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외의 성장 배경이나 집안 형편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카마다의 체급은 61에서 66kg 사이인 패더급이었고 2년 동안 29경기에 출전합니다. 전적은 16승 11무 2패의 기록으로 일본 랭킹 6위까지 오르는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이것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방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고향인 시즈오카시에 미소 된장 공장이 들어갑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건은 1966년 6월 30일에 일어납니다. 이 공장 주인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하카마다도 이 소식을 듣고 불을 끌어 현장에 왔는데 이미 집안에 있던 공장 주인과 가족들은 모두 사망한 뒤였습니다. 나중에 불이 다 꺼지고 내부를 살펴보니까 가족들이 단순히 화재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칼에 찔려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돈을 훔친 뒤에 불을 지르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하카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공장 주인의 집에 불 끄는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돼요. 불을 끄던 현장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카마다만 용의자로 몰렸냐는 거죠. 경찰이 하카마다를 체포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이게 연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카마다는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아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만 잘하면 용의자 신분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범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23일간 264시간의 취조를 받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취조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하카마다가 수상해 보여도 경찰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수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범인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한 거예요. 경찰은 하카마다를 취조하는 동안 화장실도 보내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습니다. 범인이라고 정해놓고 자백할 때까지 괴롭힌 거죠. 그러면 경찰은 왜 하카마다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던 걸까요? 이유는 하카마다의 집을 수색하면서 잠옷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 피가 묻어 있던 거죠. 그리고 인화성 물질인 가솔린도 나왔습니다. 이걸 증거로 하카마다를 범인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 잠옷만 봤을 때는 경찰의 판단에 일리는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건 혈흔이 사망한 공장 주인의 가족들과 일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는 혈흔 분석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옷에 묻은 가솔린과 화재를 일으킨 물질이 동일한지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확실한 물증 없이 정황 증거만 가지고 범인이라 확신했다는 이야기죠. 하카마다가 아무리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집에 불이 났을 때 진화 작업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재판까지 가요. 하카마다와 변호사는 경찰이 폭행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신문을 담당한 경찰은 알 수 없는 문서에 지문을 짓고 서명하라면서 협박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서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추측해보자면은 아마 하카마다가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고 범인임을 인정한다는 가짜 진술서 정도 되겠죠. 재판장에서 하카마다와 변호사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고 측 검사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힌 잠옷 대신에 미소된장 공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옷 5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찰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사해서 다른 증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 피 묻은 옷들이 평소 하카마다가 입던 옷이었고 여기서 피해자들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흔을 찾았다는 거죠. 검찰은 하카마다가 이 옷을 입고 공장 주인 일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후 옷을 갈아입고
불을 지른 뒤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검사도 합리적인 추론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카마다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하카마다가 범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흉기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이 12cm 길이의 과도는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히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다른 데다가 공장에서 발견된 옷은 하카마다가 평소 입는 옷의 크기와는 다릅니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옷에서 발견된 자국도 색이 너무 어두워서 정말 핏자국인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고, 당시의 수사 기술은 피해자들의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데 검찰은 어떻게 확인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가짜 증거라고 받아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느 쪽의 말을 인정해 줄까요? 1968년 9월 11일 판사 3명이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는 하카마다 이와오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죠. 하카마다는 공장에 취직하기 전 복싱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인들을 제압할 힘이 있고 발견된 증거들도 충분히 사건을 입증하고 있다는 게 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요. 재판부 주장대로 하카마다가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증거도 충분해 보이니까 공장 주인 집안에 돈을 노렸거나 아니면 이 둘이 평소 원한 관계였을 가능성으로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일본 프로 복싱 협회와 하카마다가 억울하게 엔자이에 당한 죄 없는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에게 갖는 편견이 그대로 재판에 반영됐고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일본 언론은 하카마다를 이미 이 사건의 범인처럼 보도하면서 여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판해야 된다면서 재심을 요청했어요. 하카마다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등법원은 하카마다가 유죄라고 확실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항소를 기각했고 1980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도 이 사형 선고를 확정합니다. 처음 취조를 받던 날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하카마다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이대로 감옥에 들어가요. 수감 생활이 시작됐는데 살인범 신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방에서만 지내게 했어요. 가족과 면회도 잘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복싱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제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탈출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요. 항상 교도관들이 독방 앞을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던 1981년 새로운 변호인단이 구성되는데요. 13년간 하카마다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았고 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변호사들이 요청한 거죠. 변호인단은 현장에서 발견된 그 작은 과도가 자상을 만들기는 부적합하고 피해자들이 살던 집의 출입문은 사건 당시 잠겨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카마다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그 피 묻은 바지를 입어봤어요. 몸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카마다의 옷이 아니며 평소 이런 옷을 누가 입었는지 아무도 밝혀진 건 없는데 사건 현장에서 찾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카마다의 옷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억지가 있다는 거죠. 검찰의 주장은 하나도 맞지 않고 입증도 못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이 새로 발견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나 봐요. 감옥에 들어간 지 26년 만인 1994년 8월 9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 재심이 결정됐어요. 하카마다에게는 부인과 자식도 있었거든요. 옥중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일부가 공개돼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자식에게 하는 말이죠, 아빠가. 너희 아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거야. 아빠가 무고하다는 건 경찰이 가장 잘 알고 있어. 판사들도 여기에 죄책감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쇠사슬을 부수고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하카마다는 범인으로 몰린 지 26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증거품인 옷에 묻은 혈흔은
DNA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됐는데도 이 피해의 주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던 거죠. 여전히 하카마다는 범인으로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갑자기 도쿄 고등법원은 2004년 8월 27일에 이 재심 청구를 또 기각해버려요. 36년을 감옥에서 버텼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하카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재심을 원한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2006년 11월 권투선수 세계 챔피언이었던 와지마 고이치, 도카시키 가스오를 포함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죠. 이제 대법원이 새로운 대답을 해줄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2007년 3월, 39년 전 하카마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3명의 판사 중 1명인 노리미치 구마모토는 그 당시 자기의 판결이 실수였던 걸 인정했어요. 재심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2명이 여전히 하카마다가 범인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 검사의 권한이 막강해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이상 대부분 피고들은 유죄를 받게 됩니다. 검사의 결론에 따라서 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법부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검찰은 사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실적을 낼 수 있게 됐고요. 그런 결과가 결국 모이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런 엔자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아직도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하카마다도 이런 사법구조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왜 이런 누가 봐도 뻔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어느 나라나 이 사법부라는 기관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정말 그때부터는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국민이나 언론의 공격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다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노리미치 구마모토 같은 판사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은 하카마다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말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면회 요청이 거절당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점점 사법부의 실수가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3명의 판사 중 1명이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러자 하카마다의 재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과 일본 프로복싱협회가 대대적인 운동을 하면서 여론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카마다가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도 있고 그 당시 검사가 보여준 증거들을 모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다 모아놨는데도 이상하게 대법원은 계속 하카마다의 유죄 판결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사람들이 실망했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카마다의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는 청원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싸움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하카마다에게 유리해지기 시작했죠. 2014년 3월 27일이 됩니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경찰이 내세운 증거물이 조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하카마다를 석방시키고 재심하기로 결정했어요. 46년 만에 실수를 인정한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하카마다가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들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자 과학수사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2008년에 혈흔이 묻어있던 옷에서 DNA 검출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도 추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4일 이 옷에서 검출한 혈흔은 하카마다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 거죠. 이 피는 공장 간부 가족들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거죠. 검찰이 검사 결과에 반발했어요. 하지만 과학 수사를 무시할 정도로 뻔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로 진범은 놓치고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던 거죠. 이렇게 2014년 3월 27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게 되면서 46년 만에 하카마다를 석방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 제출된 증거품이
조작됐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죄 없는 노인을 계속 감옥에 가두는 건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었어요. 32살이었던 하카마다는 78살의 노인이 돼서 밖에 나올 수 있었고요. 이미 사망한 가족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상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도 검찰은 하카마다의 석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데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검찰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결국 하카마다 이와오가 석방되면서 비슷하게 오랫동안 사형수로 지내던 억울한 사람들이 재심을 받는 일도 생겼어요.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고 이번 사건은 일본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엔자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일본에는 수많은 엔자이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일본 검사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수적인 나라에다 자존심까지 센 집단이다 보니까 그만큼 경직돼 있고 권위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카마다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때 오랫동안 독방에 감금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당뇨까지 와서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고, 하카마다는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황을 알리는 중이고, 자신을 믿어준 변호사들과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일본 복싱협회 등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범인은 놓쳤어요. 공소시효가 있을 때의 사건이라 지금은 영구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소개하겠습니다. 박스라고 하는데요. 2010년에 개봉된 실화 기반의 다큐멘터리죠. 사건 당시에 하카마다를 신문한 경찰과 재판 과정,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하카마다와 유일하게 잘못된 판결을 인정한 구마모토 판사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재판부가 이미 하카마다를 범인으로 확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당시 판사들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숨겼다면서 일본 사법부의 엔자이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몬트리올 세계영화제에서 그랑프리 후보에 오른 적도 있어요. 이때 해외로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국제인권단체가 엔자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때부터 구명운동에 참여해왔고 실제로 많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범인이 만약 살아있다면은 하카마다처럼 노인이 돼 있겠죠. 아니면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느라 수사력을 낭비하는 바람에 왜 그날 피해자들이 사망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어요. 선진국일수록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가장 실수를 줄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최고 선진국 중 하나라는 일본은 겉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곤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한 번 내려진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죠. 사형시킨 사람 되살릴 수 없습니다. 40년, 50년 갇혀있는 사람 시간 보상해줄 방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5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났던 역대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 파일이었습니다.